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신라시대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 인신공희 흔적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무시무시한 풍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인돌 DNA 분석을 통해 일가족이 순장당한 흔적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흔적 역사 이기환 경향신문 히스토리텔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제가 고인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아까 그런 식으로 발음이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인골입니까? 고인골이죠. 인골이죠. 인골. 고인골. 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거 치수하기 쉬운 네, 표현인데요. 네. 자, 지금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순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람 제사하고 좀 다른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인신공희하고 좀 다른 거는 이 순장은 사후 세계에서 주인공과 함께 살 사람을 죽여 묻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풍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옛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풍습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고인골 그 DNA 분석으로 1500년 전에 그런 순장 풍습 그것도 일가족 순장의 예가 밝혀진 경우는 없었죠. 어느 유적에서 밝혀진 겁니까? 이 유적이 정말 극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9년 전인데, 그러니까 198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세관에서 해외 밀반출되기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회수된 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제 새날개형 관장식하고, 그다음에 순금제 귀고리, 그다음에 금은제 고리자루 큰 칼, 그다음에 은제 허리띠 등에서 15점인데요. 유물을 빼돌리려고 했던 작물업자 3명이 경찰에 잡혀서 극적으로 넘겨졌죠. 그래서 수사 결과 보니까 이 유물은 경북 경산의 임당동에 구릉에 조성된 과수원 복숭아 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훔친 도굴품이었습니다. 경산이라면 경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거죠? 네, 신라시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뭐 이 지역은 사실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소국이 있어요. 압독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국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기원후 101년에 신라 파사항 때 그 신라에 투항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물론 뭐 신라의 영역이 돼서 뭐 굉장히 일찍부터 신라의 영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예부터 여기 그 경산의 임당동 그러면 조영동 이런 지역에 고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러다가 고분 9기가 산재된 과성 구릉에서 도굴된 유물이 그런 해외 밀반출 직전에 적발이 된 거죠. 앞서 1980년대 8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유물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못 잡았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잡아서 유물이 해외로 나가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뒤늦게 뭐 이것을 뭐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정식 발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떨고 그랬는데요. 1982년 6월부터 한 6개월 동안에 첫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대에서 도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옆에 고분을 보니까 완영의 금동관을 비롯해서 금제 장신구 등에서 높은 신분이 아니면 그 쓸 수 없는 그런 유물이 대거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발굴도 뭐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 사이에 무려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유적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복합 유적이요? 낯선 용어인데요. 어떻게 나와야 복합 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거나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유적이 다 한꺼번에 있는 거고 토성과 마을과 고분과 제사 유적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확인된 예를 복합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유물도 한 25,000여 점 정도 3만 점 가까이 확인이 되고 고분만 1,700여 개가 조사가 됐죠. 일종의 뭐 사람들이 사는 도심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분들에서 인골이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임당 유적의 핵심이 고인골이에요. 그러니까 임당동 인근의 토양이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산성이고 또 화강암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진흙이 굳어져서 생긴 물은 퇴적암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람들은 물은 퇴적암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묘강을 조성을 한 뒤에 그 안에다가 무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과 진흙이 이 밀폐된 묘강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이제 산소 유입이 차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그 안에 안장된 인골도 쉽게 썩지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 잠깐 했지만 인골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유물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죠. 지금 최근까지도 환영받는 자료는 아니었고 양질의 인골이 수습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그걸 동티가 난다고 하는데 동티가 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동티가 뭐냐면 금기된 행위로 귀신을 노예하게 했을 때 받는 재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동티가 난다고 해서 그걸 좀 금기시했고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상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처럼 사실은 불효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곧바로 화장을 하거나 이장하거나 이런 식의 행위가 죽은 이를 위한 기본 예의라고 이제 여겼던 거죠. 그러면은 임당 유적을 발견할 그 1980년대 초반에는 그때는 이런 풍습이 더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당 유적을 발굴한 영남대 조사팀을 이끈 분이 프랑스에서 구석기학을 배운 그런 학자였습니다. 정영화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실 구석기 분야라는 게 이 석기하고 고인고를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오스테를로 피테쿠트가 어떻고 그런 거잖아요. 돌멩이 중에서 어쩜 이렇게 구석기 유적을 찾아내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렇게 문화층에 이렇게 정연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깎은 흔적 이런 거를 귀신까지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붙여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출토된 인골의 저각편까지 놓치지 않고 물체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걸러 놓았거든요. 그렇게 발굴한 인골이 한 500여 구가 되는데 그중에 영남대 박물관이 한 259구 정도를 소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둔 인골이 이제 와서 1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DNA 분석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뼈에 담겨 있는 DNA를 통해서 옛사람들의 혈연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고학과 유전학을 융합한 고고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인골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개인과 집단의 유전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 된 거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거 1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DNA, 인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생활상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영남대 박물관이 임당 유적의 고인골 가운데 46개 시료를 독일 막스 프랑크의 인류사 과학연구소로 보냈는데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1500년 된 고인골에서 무슨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뜻밖에도 낭보가 들렸다라는 건데 뼈가루에서 이렇게 DNA를 추출을 했더니 46점의 시료 중에서 무려 35점에서 사람의 DNA가 존재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임당 유적 구분의 특징은 한 무덤에 2개의 공간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로 누워있는 주각이라고 해서 으뜸 덧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장자하고 각종 부장품을 넣는 부각이라고 해서 딸린 덧날이라고 하는 2개의 덧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세기 축조된 그런 무덤을 보니까 이 무덤의 부각의 순장 공간에 성인 남성과 10살 전후의 여자아이를 DNA 분석을 해보니까 아빠와 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죠. 근데 순장할 때 아빠와 딸 관계에서도 순장을 했어요?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DNA 분석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물론 이제 성인 남성 주인공이 묻힌 주각, 주인공이 묻혔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각에. 거기에도 순장자로 보이는 3명의 10대 전후의 어떤 아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얘들의 DNA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빠와 딸이 순장된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3명의 10대도 이게 순장된 가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빠가 먼저 숨졌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어린 딸을 순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라기보다도 무덤 주인공이 죽으면 순장자 가족이 있어요. 따로. 순장자 가족. 그러니까 순장자의 아빠와 딸을 거기다 묻은 거죠. 그래 딸은 근데 주각에 묻고 그 아빠는 부각에 묻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또 순장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가족을 묻는 거잖아요. 그 순장자의 가족을 이렇게 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까지 가족으로이라고 묻는 것도 사실 그뿐이 아니고요. 다른 무덤의 인골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더 극적인
가정 순장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 예. 부부가 순장된 부부가 그러니까 순장자 부부가 이게 확인이 네네. 됐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묻힌 주각에서 주인공 옆에 누워있던 인골이 4살에서 8살가량의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부각에 누워있던 부부의 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각에는 아빠 엄마가 누워있고 주각에는 그들의 어린 딸이 무덤 주인공 옆에 이렇게 순장된 그런 극적인 케이스가 있는 거죠. 죽어서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린 딸이 다른 공간에 묻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비극이죠. 우리 같이 묻히지 못하고 남자 주인공이 옆에 그런 그 순장자 부부의 딸이 거기 묻혔다는 의미니까 예.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1500년 된 다른 무덤들을 보니까 20년의 시차를 두고 네. 남매가 각각 다른 무덤에 순장된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고고학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매가 예. 따로따로 묻혔다는 거잖아요. 20년 그렇죠. 차이로. 그러니까 그 남매는 20년 시차로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남자가 이 오빠가 먼저 묻히고 예. 20년 뒤에 그 동생이 여자 동생이 또 그 다른 무덤에 묻히고 뭐 그런 식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 순장된 사람들은 생전에 이미 내가 순장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예, 임당 유적의 순장자들은 사실은 무덤 주인공과 함께 주각 즉 으뜸 덧널에 묻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부각 딸린 덧널에 묻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무덤 주인공과 함께 주각에 순장된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명을 빼고는 모두 20살 이하라는 점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공을 생전에 그러니까 주인을 생전에 아주 가까이에서 모신 시동, 시녀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무덤 주인공 옆에 묻힌 그 젊은 애들, 그러니까 10대 애들은 아마도 그 주인공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그런 시동이나 시녀, 그 어린 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무덤 주인공이 어린아이일 경우는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보니까 어떤 무덤에서는 3살에서 5살 되는 어린 주인공을 위해서 15살 전에 소년이 묻히기도 했고 또 6살에서 10살의 주인공이 묻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인이 순장된 흔적도 보이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영아인데 영아인 무덤에서는 보니까 같은 또래의 어린 순장자와 함께 성인도 보이고 뭐 성인 여성도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분석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엔 신분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분이 높으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순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신분 계급이 높은 어린이가 죽어오면 이제 그 어린이와 함께 놀았던 낮은 신분의 어린이 혹은 뭐 소년 혹은 주인공 그 어린이를 돌봤던 유모와 보모가 순장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거고 그 밖에도 첩이나 소실로 보이는 여성이 남성 주인공 곁에 묻힌 흔적도 보이더라라는 건데 그렇지만 순장자들의 신분이 다 100% 낮지만은 않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추정합니까? 순장자가 금동 귀걸이 뭐 이런 거 그런 장신구나 구슬 그다음에 철제 대도라 해서 아주 큰 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무덤에서는 숫돌과 쇠낫 뭐 이런 것들이 또 세트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순장자들은 노비 계급인 시동이나 시녀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과 신변을 관리하고 지키던 집사나 호위무사 혹은 이 철기를 만드는 주인이 아마 철기를 만드는 장인의 어떤 그런 거면 그 철기를 만드는 하층의 기술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순장자의 머리맡에는 이 제사 유물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따라 죽는 순장자를 위해 그래도 제사를 지내줬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장 풍습이 단순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생사람을 지금 이제 죽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순장자들한테 뭐 귀금속을 달아주든 뭐 제사를 지내주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인의 사망과 함께 졸지에 따라 죽게 되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위해서 그저 한 번 그렇게 던져주는 마지막 은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가족 순장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그렇죠. 아까 그런 케이스가 일가족 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잣대로 그러한 일가족 순장을 포함해서 당대의 순장 풍습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뭐 순장이라는 게 사실은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뭐 금동 귀걸이 달아주고 제사 지내주고 뭐 그런 호들갑을 떨어도 한 사람도 아닌 그런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졸지에 맞이해야 됐다는 그런 상황. 뭐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감정이입이 좀 돼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요. 순장제도가 그럼 이렇게 유지되다가 언제 폐지된 겁니까? 6세기 초죠. 그 신라의 경우는 그래서 502년에 신라 지증왕 3년 때 공식 폐지가 되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그러니까 10명이죠. 그 10명이 순장이 됐는데 이를 폐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또 패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런 잔인한 풍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라가 성공을 하고 가야가 이렇게 좀 뒤처진 경우가 그런 또 야만적인 풍습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임당 유적에서는 그럼 순장 흔적이 언제쯤에 끊어지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그 6세기 이후에라 그랬잖아요. 502년에. 사실은 그 이후에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옛 압도국 지역인데 경산도. 네네. 가족 단위로 자행된 순장 풍습 이것도 6세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500년 무렵에 즉 6세기 극초기에 죽어서 묻혀야 했던 그런 일가족이야말로 정말 그 이 불운의 순장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DNA 분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잖아요. 네. 1500년 전에 혈연 관계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인접한 그런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파악을 했는데 뭐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관계, 그다음에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 그리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3명의 DNA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DNA하고 법의학적인 분석을 해서 인골의 키와 함께 얼굴까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당 유적에서 한 3명의 얼굴을 복원을 했고 분석된 남성 인골의 평균 키가 한 165cm 정도라는 사실도 파악을 했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옛사람들 건강 상태도 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복원 대상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순장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골 DNA를 분석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인골의 혈액형이 AO형이고 그리고 저땅 내성을 갖지 않더라 분석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유를 마셨을 때 배탈이 유발되는 체질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혈액형 혹시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A오형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1500년 전 사람의 혈액형까지 알아냈다니까.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어떤 여성 순장자는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하지 못해서 술에 금방 취하고 숙취가 심한 체질이더라.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했고 그리고 이 여성은 급성 심장사라든가 그다음에 비만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거하고 어떤 남성 주인공의 경우는 급성 심장사나 죽상동맥 경화증에 취약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 생활상을 복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당 고분의 항아리에서는 엄청난 양의 상어뼈가 나왔는데요. 연구자들은 요즘도 경상도 내륙지방에서 즐겨 먹는 돈베기가 있어요. 그것을 1500년 전 사람들도 먹은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돈베기는 뭐 상어고기를 토막 내서 소금에 절여서 숙성하는 그런 음식인데 요즘에 뭐 비슷한 음식이잖아요. 과메기라든가 뭐 안동의 강거등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경북의 별미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도 무덤 주인공이 생전에 즐겨 먹던 돈베기를 토기에 담아 넣어줬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항아리 보니까 70마리 분의 꽁뼈가 나왔는데 이것도 금동관 여기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꽁뼈를 먹은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높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를 보면 태종무효랑 김춘추가 하루에 쌀 6말 그리고 꽁 10마리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당에 묻힌 5세기 초반의 주인공도 200년 후에 어떤 태종무효랑처럼 무지무지하게 꽁을 좋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1500년 전에 이런 것들까지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영남대 박물관에서 11월 30일까지 특별전을 열고 있어요. 한번 틈이 나시면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3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인골이 나와서 이렇게 허투루 취급을 했지만
물체지까지 해갖고 걸러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역사 복원에 도움을 주고 있죠. 0385님께서요. 저 경북 경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뒤에 큰 도로 건너편 바로 임당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집 근처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어떤 공부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헌재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좀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